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대규모 분양 성적이 나왔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주택 경매시장 얘기,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소식, 제주도 땅 투자 열풍 꺾였다 이런 소식, 그리고 내년도 주택시장 관련된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 준비했고요. 기사 심층 분석에서는 강남 따라 올랐던 강북 집값 하락 도미노 관련된 소식 준비했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상가 임대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 추선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로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4걸음 아이유입니다. 24걸음도 뭐예요? 예, 아이유가 이제 이번 주말에 콘서트 하거든요. 콘서트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아이유가 벌써 24살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토요일 날 하는 거는 S석 21개 남아있고요. 예. 아유, 저희 관심 없어요. 일요일 날 하는 거는 60개 남아있더라고요, 자리. 그래서 처음부터 24걸음 할 때 떡밥을 던질 때 받지 말았어요. 아니, 근데 왜 표가 남아있는데 표를 못 구한다고. 앞자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예. 아무 표나가 아니라. 예. 저는 지금 애기들 소피루비 콘서트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거든요. 소피루비 워치 그럼요. 그거 요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전 이미 벌써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에 사시는 분들 혹시 주말에 심심하시면 만 7세 이상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편집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 날렵해진 보풀입니다. 다이어트 일주일차 지금 2kg 빠져갖고 좀 정신이 없고 팽팽 돕니다. 그래도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간식도 거부하시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선님은 드시던데요, 아까. 예. 추서님도 뭐 저보다 더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추선님 최근에 모임 갔다 오셨는데 모임에서 얼굴 야였다고. 예, 이마가 더 이상 팽팽해지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살이 빠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팽팽하지 효과가 않다는 좋다. 주름 졌다는 얘기인가요? 자,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기사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약 감별사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 조건을 잘 모르셔가지고 어떡하지? 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병아리 감별사가 아니라 청약 감별사가 되셨네요. 남편은 이력 있지만 난 없으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감별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뉴스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대규모 분양 성적 관련된 뉴스입니다. 서울도 일부 평형 미달, 한풀 꺾인 분양 열기라는 제목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 가운데 처음 실시된 1순위 접수에서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평형이 미달되는 등 분양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가수요가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전반적인 청약 수요 역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국에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10개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개 단지는 청약 마감을 1순위에서 못했다는 얘기고요. 어저께 청약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11.3 대책 이후 사실상 처음 이루어진 대규모 동시 분양이라는 점에서 이제 향후 청약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잣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아파트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가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 경쟁률은 지난 10월 달에 분양한 아크로 리버뷰는 306대 1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레미안 서초 STG 같은 경우가 한 56.3대 1이었으니까 그 1년 전 청약 경쟁률보다도 조금 못하니까 11.3 대책이 생각보다 이제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책 이전보다는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에서 볼 수 있냐면 이날 전국에서 15개 단지에서 전체 청약자 수가 10만 5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월 달에는 불과 이제 지금 한 달 전인데요. 10월 달에 동탄 이 신도시에서 분양한
5개 단지에 몰린 청약자가 11만 9천 명, 거의 12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 단지에서 12만 명이 청약을 했고 15개 단지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청약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자격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1.3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 수요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런 모습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1.3 대책으로 사실 어찌 보면은 청약할 사람들 중에 허수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정당 계약일 되면은 계약률 자체는 그 예전에 경쟁률 대비 괜찮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어제 모델하우스 한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관계자분의 말에 따르면 이게 부적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앞서 인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돼? 라는 분도 계셨고 남편은 이력이 있지만 나는 5년간 당첨 이력 없어서 상관없어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구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1순위가 안 되는데 아예 그런 자격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뀐 청약 그쵸, 자격 그쵸.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신 그쵸. 분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쵸. 아니면 자격 조건을 보고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던지요. 그렇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이런 경우엔 그냥 당첨 취소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일 날. 나중에 이제 서류로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근데 서류 증명하다가 이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때 아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가수요자가 많이 네네. 줄었기 때문에 네네.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률은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 부분은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정확하게 꺾였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청약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청약하시는 분들이 다 실수요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쨌거나 11.3 대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경쟁률을 보면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6대1 경쟁률, 레미안 아트리치 5대1, 연희파크 푸르지오 4.3대1,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뭐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나 신촌 그랑자이는 그나마 이제 30대1 정도가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경쟁률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완판을 하려면 그래도 한 10대1 정도 경쟁률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분양 당시에 한 18대1, 20대1 경쟁률이 나왔음에도 실제 계약률은 뭐 한 50%? 네.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하면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그게 곧 계약률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내년 주택 경매에 큰 장 들어선다. 금리 인상의 촉각이란 제목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주택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 경매 시장에서 큰 장이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과 경매 물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네요. 저금리 기조로 경매 물건은 2013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연체율도 2013년도에 0.94%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0.23%까지 떨어지면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 또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는 지금 뭐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연체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 많은 부채 중에는 부실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곧 경매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연체 상황이 발생한 지 8개월 뒤에 시장에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금리가 올랐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고 8개월 후인 내년 말에는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실수요자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경매 공부를 하면 내후년 한 초 유찰이 몇 번 되고 나서 내후년 초쯤에 괜찮은 물건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 경매는 추선님 전문가신데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경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권리 분석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대행 업체에 맡겨서 어차피 자기가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중개 수수료 낸다고 생각하고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하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도도 해주나요? 대행업체에서요? 원래 대행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요. 명도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를 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8개월 후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산정이 될 테니까 일단 좀 가격이 높게 나올 테고.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유찰 정도는 유찰되고. 해야 되겠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부동산 시장 숨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연일 악재만 쏟아지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전월세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금리 인상 예고와 입주 물량 증가로 급격히 위축될 위기에 놓였던 부동산 시장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석이네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요, 최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결국 2018년까지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당에서는 임대소득 과세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임대소득을 부과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그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세 대상자가 무려 48%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내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예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부동산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도 마땅한 소득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따라다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하고 세금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형평성에 맞냐? 뭐 이제 이런 한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도 대부분 안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 뭐 기업에 다니거나 그러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쪽으로 얹혀 있는 거죠. 예, 그쪽으로 얹혀 있으면은 한 푼도 안 내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월세 100 받으려다가 그렇죠. 사업자 지역보험으로 전환하면 그 네. 건물 가격까지 네네. 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게 되면 이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니까 예. 뭐 양쪽 입장인데 다 이해가 되네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유예는 유예라서요. 결국은 언젠가는 과세를 건가요? 한다는 이야기니까 많이들 이제 어르신들 노후 대비 상품으로 월세 받아서 이제 노년을 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 그 금액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원래 이 기사 밑에 보면 이제 과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또다시 뭐 이제 매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2년 유예잖아요. 생명을 2년 연장받은 근데 건데. 뭐 집이란 게 뭐 오래 샀다가 내년에 뭐 바로바로 올라서 뭐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기 좀 민망해서 그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추선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네.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꽤 타격이 클 것 같다.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터지면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당장 와닿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는 데서는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아니었던 분들은 지역 의료보험 되면 갑자기 금액이 훅 늘어갖고서는 맞아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갑자기 막 2~30만 원씩 네. 월세 100만 원 받아서 평생 안 내던 돈을 갑자기 내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좀 치명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를 들면은 조합 설립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승기 때는 어마어마한 임팩트로 다가와요. 조합 설립했대, 드디어 된대,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락기 때 조합 설립한다는 그 기사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임대 유예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막 상승기 때 그 임대 유예 안 된대 그러면 별 그게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에 임대 유예마저도 안 된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느낌이 아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상승기냐 조정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뉴스가 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 땅 투자 열풍 꺾였나? 라는 제목이네요. 제주도 토지의 경매 낙찰가율이 32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주도 토지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9일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제주도 토지 낙찰가율은 지난달보다 24.7%포인트 하락한 97.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4월 이후 32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네, 토지 매입 경쟁도 주춤해졌는데요. 토지의 평균 입찰 경쟁률이 4.3대 1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중 최고였던 6월 달에 이 8.8대 1이었으니까 6월 달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에 반해서 경매로 나오는 토지의 물건수는 굉장히 급증을 해서 지난달에 91건이 진행돼서 이 중에 58건이 낙찰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2014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물건수라고 하니까 2014년 3월이면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뒤로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물건이 많이 늘은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이 원인으로는요, 그 제주도가 강력한 토지 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고요. 제주도는 이번 달에 토지 투기가 너무 극심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요,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 이거는 이제 그 땅이 농지로 돼 있는데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분할 제한, 그러니까 이제 큰 땅을 사서 팔기 좋게 100평, 200평, 300평 단위로 쪼개기를 갖다가 금지, 그 제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규제가 강력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이유님이 갖고 오신 기사에 제주도는 그러니까요. 멀쩡? 제주도는 그거는 그러면 일부러 재건축 그러신 것 같아요. 투자님 이거 아파트는 보고. 멀쩡하고 지금 네. 토지만 이렇다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잠깐 드리면 11월 3일 날 대책이 거의 그 강남에 초점이 맞춰져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남을 규제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래도 강북권에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강북권은 멀쩡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퍼플님이 이따가 하실 기사가 네. 그 강북권도 멀쩡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또 이제 아이유님이 제주도는 멀쩡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일반 분양은 멀쩡했는데 오늘 또 앞에서 한 기사가 일반 분양도 멀쩡하지가 않았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소형은 멀쩡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혹시 제가 또 우리가 제가 우리가 한 2, 3주 있다가 또 소형도 멀쩡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소형만큼은 됩니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주택시장 양극화 깊어지고 역전세나 놓을 것이란 제목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2017년 주택시장 전망조사 얘기인데요. 내년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이지만 지방은 하락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입주 물량 급증으로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택금융정책의 강도 그리고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내년 2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됐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의 매매 가격은 수도권의 미미한 상승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은 떨어지고 수도권은 아주 미미한 상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0.4%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국지적인 역전세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는요. 대출 규제, 금리,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 물량 등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5개를 저희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에 이 5개 중에. 그래서 내년 시장 자체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은 금리 영향 확대가 예상되는 해기 때문에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기사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급량과 입주 물량 차이는 뭔가요?
공급량은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거는 공급량에 해당할 거고요. 예, 입주 물량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제가 답 못할까봐 물어본 거죠. 못하라는 마음으로. 너무 요즘 예리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매 제한 풀리는 개수가 분양권이 2만 가구에 달하고 1월 달에만 8,300가구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뭐 6개월 전매기 때문에 그게 풀렸다고 해서 그래도 양도세를 55%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지는 모르겠지만 8,000개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지금처럼 시장이 급냉한 그런 상황에서 실제 분양권 가격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다음은 기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기사는 포인플렉스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강남 따라 올랐던 강북 집값 하락 도미노 경보라는 머니투데이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급락 여파가 확산될 조짐이고 거래는 거의 없고 가격도 조정세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됐죠. 국내 전국까지 혼란에 휩싸이면서 최순실 사태가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격탄이라기보단 유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이 치솟을 때 덩달아 급등했던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가 3주째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강남으로 불리면서 그동안 집값이 껑충 뛰었던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는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강동구는 명실공히 강남 4구가 되었고 흑석 뉴타운은 신강남이 되었네요. 그렇네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신강남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 단어가? 네, 이러다가 뭐 신강남, 중강남, 문강남 하다가 서울이 절반이 다 강남이 되겠어요. 오늘 사부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사부에서 봤나? 어떤 거? 서반포. 서반포? 흑석을 서반포라고 부르자고. 또 댓글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로명 주소가 확단되면서 강남의 지명이 6개밖에 안 남았대요. 청남, 대치, 도곡, 압구정, 반포. 하나 뭐였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여의도 신길 쪽도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다여의도 됐죠, 다여의도. 네, 다 신여의라는 표현을 동여의도, 쓰더라고요. 서여의도. 자기의 그 동네 이름을 그렇게들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흑석동 경우 한강 센트레빌 2차는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아크로 리버하임 분양가 수준까지 올랐었네요. 근데 이게 현재 호가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도 매수 문의가 없다고 그래요. 부동산에서도 그동안 흑석동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7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른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오르기 전에 원래 가격 얼마였나요? 예, 저도 그 감이 안 와서. 좀 알아보니까, 한강 센트레빌 2차는 흑석 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한 단지거든요. 2010년 분양해서 2013년에 입주했고, 190세대 일반 분양 당시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가 높았어요. 그래갖고, 미분양되고, 입주까지도 미분양돼서 할인 분양 끝에 완판됐던 단지긴 합니다. 근데 2010년 당시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6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억 5천에 나왔다가 미분양이 돼서 그것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주은 분들은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당연히 사셨겠고요. 그렇게 보면 지난 1년 넘게 서울 강남 쪽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했던 걸 감안하면은 분양가 대비 1억 정도 올랐다가 다시 5천이 빠졌다는 건데 이거 좀 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올해 엄청난 지금 상승장이었는데 1억 정도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강남 뭐 마포 그런 데를 봐갖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이게 굉장히 약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흑석동 내에서 가장 신축 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근래에 입주한 단지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변동이 없었는지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흑석동 지킴이 저기 아이유님 어떻게 하죠? 지킴인데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저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네, 이 근데 동네 이제, 잘 안다 하시지 않았어요? 네,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아니 그쪽 거주민들 얘기를 그냥 옮겨보면 네. 먹을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 상가가 이상하게 없어요. 그 갈만한 상가. 안쪽에. 예. 예. 그리고 길이 가팔러가지고. 아. 예. 물론 이제 높은 쪽에 가면은 한강까지 막 보이고 멋있기는 할 수도 있는데 길이 이제 좀 곡선이 심하고 좀 예,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좀 이렇게 실제- 너무 안 좋은 얘기 해도 되나 이렇게. 예, 뭐 말씀하세요. 저희는 네. 그냥- 아이유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아니까. 아주 다 아니까 말씀하세요. 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전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 하여튼 아니 사실 뭐 마포도 네. 이게 굉장히 굴곡이 이렇게 네네. 그래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아. 동네거든요. 여기는 이제 길이 좀 좁고 굴곡이 심해요. 되게 좁고. 네, 근데 이제 이 네. 흑석이 사실 좀 약점이라고 할까요? 예, 꼬불꼬불 길이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한 길밖에 네, 없어서 맞죠. 협소해죠. 외부에서 접근하기 혹은 외부로 나가기가 좀 혼잡하다. 네네. 네, 그런 게 조금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단지별로 재건축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도로가 정비된 것도 좀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같이 정비가 아주 큰 길로 잘 되진 못했. 저는 흑석 되게 좋아해요. 예.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동구, 기사에서 소개된 성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수 금호동이 성동구에서는 언급이 됐는데요. 이 중에 그 옥수동 대표 단지인 레미안 옥수 리버젠 전세 보증금은 이번 달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6억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5억 3천만 원대까지 되밀린 상황이고요. 지금 인근에 파크힐스가 이제 한창 입주 중이어서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리버젠에 사시던 분들 이제 음. 좀 더 역세권이고 좀 더 이제 대로변에 붙어 있는 단지 새 아파트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파크힐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전세 조정된 거 아닌가. 파크일 수도 있고 네. 뭐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센트라스 같은 경우도 세대 수가 맞아요. 한 많죠. 2,600세대 네. 되니까 뭐 밀려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한 4,600세대가 입주를 하는 마당이라 물량상으로 일단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옥수동에서 이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이 동네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또 더 새 아파트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제 옥스 파크힐스나 센트라스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저는 한 달 후쯤에 영향을 왜 처음에 내놨을 때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가격을 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입주에 임박하면서 가격이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까지 가격이 사실 6억에서 5억 3천 밀렸으면 뭐 10%가 넘게 밀린 가격이라 그렇죠. 조금 뭐 의아스럽기는 해요. 파크힐스가 11월 11일부터 입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그러면은 네. 영향을 미칠 때가 됐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매매는 뭐 거의 멈춘 상황이라고 해요. 지난 한두 달 동안 매매 호가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도 내렸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 거래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쪽 인근에 들리게 되면은 옥수 리버젠 상가에 있는 반찬 가게 꼭 들리거든요. 여기 맛있어요. 올 가을에는 거의 매주 갈 일이 생겨서 여기서 반찬 사고 길 건너 뭐 바르다 김 선생에서 김밥 사 먹고 그 투썸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주차증도 재밌게 챙겨주니까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다가 제 일전에 여기 생각보다 살기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붙은 매물 가격대를 보고서는 이제 조용히 등을 돌린 거죠. 그때 이미 뭐 84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30평대가 뭐 9억 5천이 넘어가서 10억 언저리까지 갔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성동구는 압구정동에 왜 그 다리 하나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강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동에 계시는 분들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낡은 집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동을 하면 성동구 쪽으로 새 아파트로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압구정 전세 쪽에도 그 영향을 미칠 그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군이랑 좀 상관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성동구도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 친구들, 동생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또 뭐 친정은 압구정이고 결혼을 해갖고 신혼집을 압구정에 자기도 살고 싶기는 한데 가격도 비싸기도 하거니와 이 낡은 아파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신혼이라도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옥수동 쪽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윗집 물 터지고 아랫집 고쳐달라 그러고 뭐 그러면 뭐 밑에 도배장판까지 막 해줘야 되고. 누수가 됐다 하면 올 것이 왔다 다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욱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대박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2012년 12월에 입주했는데요.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근데 일반 분양이 9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44평 이상 대형 평수만 분양했고요. 그러니까 시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가 24평이 3억 1천만 원, 그리고 33평이 5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5억 정도로 33평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 가을에 체크했을 때 뭐 9억 5천이 넘는 가격이었으니까 불과 뭐 5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근데 이게 뭐 일반 분양을 뭐 2010년 정도 했다 치더라도 조합원들의 사실 분양가는 한참 전에 또 이미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기준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면 일반 분양할 때쯤엔 이미 조합원 분양가에 피가 또 한참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98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서 2012년에 입주한 거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들고 있었던 조합원들의 그 노고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네요. 예. 대신에 추가 분담금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 국공유지를 판돈을 성동구청에 냈었는데 기부채나 병식으로요. 나중에 이제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성동구청에 소송을 해갖고서는 다 돌려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추가 분담금을 거의 다 상계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기 직전에 사신 분들은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의 마음고생, 심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잘 얼마나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재건축이란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세 번째로 소개된 게 마포구였거든요.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가 이편한 세상 신촌, 경희공자이, 아현 아이파크 등 인근 신규 단지 입주가 맞물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나란히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 2호선 아현역 2대역이 모두 도보 가는 거리라 전 월세 매물이 귀하고 매매도 활발했던 마포 지역의 대장주였는데요. 59제곱미터 매매는 6억 3천부터 7억까지 매물이 나왔는데 원래 매물이 없던 데가 매물이 나왔는데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전세도 올 여름 대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불과 두어 주 전 정도만 해도 마레프 전세가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한분혜님 맞아요, 여기 맞아요. 전세가 입주자들 전세 텀이 11월 정도에나 돌아온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받쳐주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게 근처 이편한 신촌 같은 경우에 12월부터 입주를 하고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내년 3월에 입주인데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물량들도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신규 입주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 24평 기준으로 해서 싸게는 4억 3천 뭐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시세랑 워낙 차이가 나게 그렇죠.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이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려준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이사를 가려다가 다시 주저앉으신다고 해서 조정이 별로 없어요라고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입주가 아무래도 뭐 이편한 세상 신촌도 그렇고 경희공자에도 그렇고 물량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도 같이 조정을 받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편한 세상 신촌만 해도 지금 한 1910세대고요. 경희궁 자이가 무려 2533세대, 아현 아이파크가 한 497세대로 전체로 보면은 한 5,000세대 가까이 입주 물량이 내년 2월에서 3월에 생겨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2, 3천 조정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이다. 마포의 집을 이 근처에 얻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글로 이사 가려는 수요들이 집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려는 압력과 버티려는 압력 사이에 맞아요. 서로 이렇게 딱 그 단계네요. 이게 지금 마레프가 입주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서 음. 이제 제 아는 지인도 이걸 팔고 이편한 신촌으로 건너가신다고? 네, 건너가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이편한 신촌이 역세권이긴 하죠. 그렇죠. 예. 2호선 사실 생활권이라면 사실 신촌이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마레프가 5호선 쪽이 좀 더 가까워서 오늘 기사에 소개된 세 지역들은 사실 그 자체로 1급지라고 정의하긴 그렇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돌맞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1급지의 인근 인프라를 쏙쏙 누릴 수 있는 새 아파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대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재건축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이들 대체지가 앞으로 한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집값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우량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여부는 뜬금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군이 결국 앞으로 10여 년간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성패를 가른 게 결국은 이 상대적인 도심 접근성 이외에도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학군이 형성되었냐 여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군 관련된 특강을 또 듣고 왔거든요. 월천대사님의 그 학군과 부동산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또 와닿는 얘기네요. 그렇죠. 추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은 그 시험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러시면서 시험이 쉬울 때는 누구든지 성적이 좋고 가격이 오르는 거고 시험이 어려울 때 이 좋은 데와 떨어지는 데가 차별화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올해 마침 그 2011년 이래 최고의 불수능이었잖아요. 역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점자가 딱 3명 나왔는데 작년 만점자가 15명, 재작년 만점자가 12명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올해 만점자 3명은 이렇게 딱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3명인 거고 나머지 뭐 한 8명, 10명 정도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쉬운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런 조정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성적도 학군 성적도 여러 가지 성적이 다 좋아야 이번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 기사 심층 분석은 횡한 김포 신도시 상가 월세가 버거워 월 임대료 300만 원인데 매출은 500만 원이라는 제목이네요.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주인님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김포 한강신도시 상가 관련 뉴스 소개해 주시죠. 주인님이에요? 오늘 아이유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름이 항상 바뀌어갖고서는. 아니 아까 흑성뉴타운 그 이후로 저기 갑자기 비난하고 나서요. 아이유는 잠적하고 쭈이님이 생긴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김포 한강 신도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조성이 지금 한창인데요. 2018년에 도시철도 노선이 들어오고 아파트들이 준공되면 20만 명가량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강 신도시 중심부에 400개 점포를 갖는 수변상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64개의 1차 분양분이 준공 후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여기 기자가 이제 지난 28일 오후 4시쯤에 찾아갔더니 그 분양상가의 절반 정도가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400개 중에 64개도 지금 채우질 못했다는 지금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64개의 반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아직도 지금 분양할 게 340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름에도 모집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1차 상가가 지금 네. 반토막이 났으면 그러게요. 그 다음 그렇죠. 상가들의 더 상인들이 저조할 입점할지 텐데. 예, 그게 좀 걱정되네요. 추선님 혹시 라베니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베니체는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게 베니스를 뜻하는 의미 같은데요. 아, 제가 일부러 추선님 모르시게 글씨 조그맣게 써놨는데 어떻게 읽으셨네요, 그거를. 아, 예. 라베니체가 사랑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베니스와 같은 공간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군보다 해몽입니다. 예. 아, 이게 실제 있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 주요 상업시설들이 비싼 임대료로 인해서 공실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입지가 이제 수도권 신도시가 좋다고 이제 높은 가격을 분양했지만 상권 형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대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가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특히 이제 김포 라베니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분양할 때 1년간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렌트프리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렌트프리 제도에 대해서 신도시 상가 전문가이신 추선님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할인 분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뭐 5년간 임대 확보 뭐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매매 가격에 포함돼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렌트풀이나 내지는 뭐 5년간 임대 확보 뭐 이런 문구를 상당히 많이 그 판촉으로 동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렌트풀이 같은 경우 1년 동안 렌트풀이를 해서 1년 동안 월세를 안 낸 건 좋았지만 그게 끝난 뒤에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월세를 점포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점포 임차인들도 속속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추사님,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보는데요. 네네. 신문에 매일 진짜 무슨 호텔 막 뭐 별장, 분양형 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얼마 연수익 내면은- 6% 예. 보장, 8% 보장. 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드는 게 그렇게 네. 수익률 좋으면 너가 나야지. 근데 그냥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고 보다 그 보면. 광고에서 네. 제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확정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확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네가 다 해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내가 다 마련을 못하니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돈을 여러 명이 모아서 그걸 하고 이제 일정한 수익률을 나눠 갖자. 뭐 이 의도 자체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잘 될 때는 좋은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잘 되지만은 않으니까 문제는 되지 않을 때 이제 그 수익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난 그래도 뭐 1억이건 2억이건 그거를 돈을 넣었는데 수익률마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나중에 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나마 임대라도 안 나가면 나는 수익률이 빵인데다가 관리비까지 뭐 지불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이란 말을 믿으면 안 되겠네요. 상식선에서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면서 늘 혹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예. 이게 주변에 입주를 안 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변 예. 아파트들을 쭉 봤는데 예. 뭐 2011년도 뭐 2012년도 입주한 예. 아파트들이 있고 뭐 바로 뒤에 예. 이편한 세상 커널시티가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웬만큼 주변 단지들이 다 입주를 한 상태예요. 음.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으면 진짜 상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도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청사진들을 갖고 나오죠. 마치 막 그렇죠. 여기가 예. 강남보다 더 발전할 것 같은 분양가가 당연히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에 힘입어서 대부분 높은 가격임에도 완판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2년, 3년 후에 아파트들 초도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 초도 물량과 더불어 상권들이 형성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들은 장사가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그 상가를 매입하신 분들은 임차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상가 산 돈을 갖다가 그 대출을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에 대한 이자, 그런데다가 또 관리비까지 내야 돼요.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그런 데서 이제 그 정신적인 멘붕 내지는 실제로 이걸로 병을 얻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막 그 경매 같은 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상가주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거기를 만나러 가야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사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매 물건이 한번 우르륵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걸 사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초기 신도시의 경매들이 그런 타이밍으로 나왔을 때 그 뭐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입주 단지들이 고급 단지라기보다는 좀 더 중산층 서민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다 임대가 많죠. 장기 네네. 임대라든지. 아, 그래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여기 이런 여기는 고급화를 표방한 수변 상가인데 예. 이런데 맨날 와갖고서는 딩가딩가 하실 여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거기. 예, 하여튼 다시 이제 김포로 돌아와서 보시면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상가의 평균 매출이 월 400에서 500만 원 가량이고요.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인데 현재 렌트 프리 기간이어서 일단 뭐 수익을 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만간 렌트프리 기간 종료되면 임대료 부담이 매우 늘어나겠죠. 여기서 상가 임차인인 추모님 인터뷰 잠시 좀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네요. 다음 달이면 렌트프리도 끝나는데 현재 매출로는 인건비, 재료비 등에다가 월세까지 더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변상가라는 특성을 보면 겨울에는 이제 손님이 그렇죠. 물가니까 좀 차갑잖아요. 겨울에는 손님도 적은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임차인 한 분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박균우 둘의 비즈니스 대표 말씀은요, 외부 유동 인구가 관광 겸 쇼핑으로 이제 찾는 송도나 광명, 판교 등과 달리 김포 한강 신도시는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송도 국제도시가 상권이 형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호텔 몇 개 있고.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조금 옛날보다는. 센트럴파크 네. 주변에는 네네. 그래도 공원에 워낙 이제 주말 나들이객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뭘 먹으려면 이제 주변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이렇게 대로긴 하지만 그 네. 대로를 건너서 어디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광명 같은 경우는 이케아나 롯데 아울렛을 거기만 들어갔다 나와요. 네. 제 네. 생각으로는 아이유님은 이케아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저도 광명 이케아, 광명 코스코 종종 갔다 오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 보고 다시 차 타고 그렇네요. 나오는 거지. 광명 인근 상권에 들리거나 거기서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광명은 그러네요. 그나마 그 옆에 이제 그 하수처리장을 공원으로 예.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거 개장이 이제 내년에 있어서 그게 그거 광명역 개장하면-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네. 그쵸. 이제 파크자의 건너편에 네. 그거 개장하면은 그래도 조금 상권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사실 KTX 역사 안에도 제대로 된 커피숍이 하나 없어요. 네. 제가 그 최근 일이 기억나는데 제가 뽀플님한테 그 광명역에 갔더니 아파트가 역 앞에 있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역뷰냐고 그랬더니 뽀플님이 그게 역세권이지 왜 역뷰냐고 그러셨던 게 생각나거든요. 예, 하여튼, 예. 왜 자기 무덤을 파대요? 아니,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아니 뭐 저러니까 비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방송한다는 이런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 사실 다 알고 있죠. 예. 그런 거죠. 대본에 네. 써 있었어요, 대본에. 예. 판교 같은 경우에도 현대백화점을 예. 사실 들렀다 그냥 오지 그 주변을 사실 안 걷게 되더라고요. 아브뉴 프랑은 초반에 한 두어 번 갔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갔을 땐 가봤어요. 네. 겨울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나와서 밖으로 또 나와서 추워요. 예, 아이는 춥다고 난리를 치는데 맞아요. 이러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임을 현대백화점에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뽀플님이 마침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기사에 또 나온 얘기가요. 최근 2, 3년 사이에 인기를 끈 스트리트몰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인데, 이것도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에 조성된 광교 아브뉴 프랑은 1년 사이에 임차인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체 상가의 20%가량이 업종 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또 인터뷰 잠깐 듣고 갈게요. 바쁘네요. 특색 있는 스트리트몰이 처음에는 외부 유동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냈지만 비슷한 스트리트몰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희소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경쟁 상가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매출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지난 6월에 알파돔 시티 라스트리트라는 게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소규모 매장의 대다수가 임시 매장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제 3달에서 6달 정도 장사를 해보다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좀 좋은 조건인 거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공실을 남겨두기보다는 최대한 채워서 유동인구라도 늘리자, 그런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단기간에 장사를 하면 인테리어를 제대로 못 갖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팽하죠. 그러면 진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애매하게 이게 사람이 뭐든지 뭘 좀 걸어야 완벽하게 자신을 걸어야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런 거에 반해서 새 상가를 가는 이렇게 손님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손님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조금 되긴 하는데요. 저도 그냥 인테리어 없는 상가, 그렇게 잠깐 있는 상가 가면 좀 신뢰도도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예.
실내도 있는 상가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신세계 스타필드가 하나면 이제 크게 오픈을 했죠.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 아직 저는 못 아. 가봤습니다. 저는 다녀왔어요. 핫하다고 진짜요? 하던데요. 언제 어떠셨어요? 가셨어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일요일 날 오. 갔는데 근데 좋아요? 막 저는 처음에 거기 오픈할 때 막 사람한테 떠다닌다, 밀려다닌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주말에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요. 그냥 밤 10시 중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아침 10시요. 아, 너무 일찍 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아침 아니, 10시에 갔어도 네. 저희가 다들 점심을 그 시간에 먹고 왔기 아. 때문에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는 점심 저- 먹을 때도 없고 뭐 아니 그러다고. 그렇게 없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줄을 서서 뭔가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래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분위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면 다들 광화문으로 가는 그런 네, 분위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영향으로 그런 어. 건지 저는 그 상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놓고 이 정도로 와서 이거 될까 뭐 이제 그런 내일이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조금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스타필드는 예. 어차피 대규모 자본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이 사실 망하건 말건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섰다고 해서 하남 주변의 상권이 발달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스타필드 또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고향 스타필드 그렇죠. 거기에요. 예. 아. 근데 이제 그 앞에 이편한 세상이 올 초에 그 대규모 스트리트 상가를 분양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그게 다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1층 상가가 과연 스타필드 주변에 있어서 상권이 잘 발달할까? 물론 역을 가는 길이긴 하거든요. 네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역에서 걸어서 와야 되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네. 떠오르더라고요. 삼성 이편한 세상 어떻게 될까? 네. 근데 이제 한번혜님이 지금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하남 스타필드 가는 길에도 식당들이 예전에 그 미사리 가는 길에 식당들이 네네.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들어가질 않겠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냥 정말 딱 목적한 데만 갔다가 바로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땅값은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매출의 영향은 내지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스타필드를 가는 길에 거기 미사리 식당에 들려갖고 밥을 먹을 일은 거의 없죠. 전체적으로 지금 신도시나 이런 곳에서도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에 걸맞는 규모의 상권이 나오고 있고 상가들도 뭐 최근에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서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상가들도 많이 팔리긴 했는데 과연 이제 일시적인 조정 내지는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내년 후년에 상가 시장도 어찌 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유독 전곡을 찌르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소유주분들 굉장히 마음 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오늘 돌 맞을 것 같고 아이유님 이미 저는- 돌 맞고 도망가셨고. 저는 찌이에요, 찌이. 안녕하세요, 찌입니다. 예. 근데 현실을 네. 저희가 무슨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듣는 거는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기사 어떠셨나요? 오늘 아무래도 좀 불편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분양 시장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불편한 얘기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